저는 강지원, 32세. 서울 중구에 본사가 있는 글로벌 컨설팅 회사 담당 매니저로 연봉 1,200만 원을 받고 있다. 결혼 3년째. 남편 김민우는 중견 제조업체의 일반 사원이며 시어머니 박순복은 가정주부로 집안 경제권과 모든 의사결정을 독점한다. 시아버지는 결혼 전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셔서 이 집에서는 시어머니의 말이 최고 법칙이었다. 저는 결혼 당시 직장을 포기하라는 시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했지만 모든 급여를 공동계좌에 입금하며 가정을 책임졌다. 김민우는 월급이 저의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늘 아내가 잘 버티니라며 아무런 부담감 없이 저의 돈으로 생활했고 박순복은 저의 급여를 자기의 미용 비용과 쇼핑 비용으로 마음대로 사용했다. 3일 전 갑작스러운 급성 충수염으로 응급수술을 받았다. 서울대학병원 외과 병동에서 막 회복기에 접어들었을 땐 시어머니 박순복이 수납처에서 받은 비용 청구서를 꽉 쥐고 방문을 했다. 충수 하나 잘라내는데 300만 원. 우리 집이 은행이라도 하는 건가? 그녀의 목소리는 방 전체에 울려 퍼졌고 다른 환자들의 시선이 쏠렸다. 저는 아직 마취 효과가 남아 약해진 몸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지만 그녀는 기다리지 않고 저의 팔에 꽂힌 수액관을 거칠게 뽑아냈다. 어서 퇴원해라. 집에서 쉬면 되는데 병원에서 돈 버리는 거야? 수액관이 빠진 손등에서 붉은 혈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저는 옆자리에 앉아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남편 김민우를 바라봤다. 민우야, 아직 몸이 안 좋아. 수액 좀 다시 꽂아달라고 해줘. 하지만 그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그저 입을 열었다. 엄마 말이 맞아? 병원이 그냥 돈 빨려먹는 곳이잖아. 300만 원은 정말 아깝다. 그의 표정에는 조금도 걱정도 없었다. 그 순간 저의 머릿속에 반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가 강남의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초음파도를 받았을 때 비용이 800만 원이었다. 당시 김민우는 엄마 피부 잘 되셨어요. 돈 값을 한다며 즉시 카드를 꺼내 결제했고 박순복은 기뻐하며 내 아들 참 착해라고 말했다. 같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명을 위한 수술비는 돈벌이기이고 그녀의 미용은 값진 투자였다. 손등에 혈이 점차 번졌고 복통이 다시 시작되었다. 저는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와 남편의 무관심한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몸은 약해졌지만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심이 하나씩 굳어가고 있었다. 이들에게 저는 결코 가족이 아니었고 그저 돈을 내는 기계일 뿐이었다. 밤이 깊어지자 체온이 갑자기 39도로 치솟았다. 병원 간호사가 겉도는 듯 말을 건넸다. 강지원 씨, 아까 시어머니께서 담당 의사님을 찾아가 강제 퇴원을 요구하셨어요. 협상이 안 되고 계시는데 저는 창밖의 서울의 네온 사인을 바라보며 베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카메라를 켜서 손등의 혈흔과 수액관을 촬영한 뒤 연락처 목록에서 오래전 저장해둔 법률사의 번호를 찾았다. 그들은 저를 사랑한 적 없다. 그저 저의 연봉과 복종적인 자세를 사랑했을 뿐이다. 이미 생사의 갈림길에서 그들이 돈을 선택했다면 저도 그들의 논리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휴대폰 화면이 손끝의 땀으로 젖어도 저는 차갑게 웃었다. 이제부터는 저의 게임이 시작된다. 간호사의 말을 듣고 저는 휴대폰을 끄고 눈을 감았다. 체온이 높아서 머리가 어지러우지만 마음속은 한결 더 차갑고 명확해졌다. 이른 아침, 시어머니 박순복과 남편 김민우가 함께 병원에 왔을 때 저는 이미 자발적 퇴원 동의서에 서명을 마쳤다. 엄마, 민우야, 그럼 집에 갈게. 저는 몸을 일으키려 하며 약해 보이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김민우는 겉으로만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에는 기쁨이 감춰져 있었다. 박순복은 즉시 저의 가방을 챙겨주며 이제야 정신 차렸구나라고 말하며 성급하게 퇴원 절차를 마쳤다. 차 안에서 박순복은 끊임없이 300만 원 아꼈으니 이번엔 명품 가방 하나 사야지라며 기뻐했고 김민우는 그녀의 말에 동조했다. 문서전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저가 집에 돌아가면 다시 돈을 내어주는 현금 인출기로 돌아온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른다. 저는 어젯밤 법률사 이재호 씨에게 전화를 걸어 특별 이혼계약서 초안을 의뢰했고 서울 강남에 위치한 세븐스타 의료센터 특별실을 미리 예약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박순복은 주방으로 가서 오늘 응원식으로 삼겹살 구워 먹자라고 외쳤고 김민우는 거실에서 TV를 켰다. 저는 잠 좀 자야겠다고 말하며 스스로의 방으로 들어갔다. 방문을 잠그고 저는 미리 준비한 휴대폰 두 번째를 꺼냈다. 이 휴대폰은 그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않은 비밀번호로 설정되어 있으며 오직 복수를 위한 정보 수집에만 사용될 것이다. 첫 번째로 한 일은 공동계좌의 거래 내역을 전체 복사하는 것이었다.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니 지난 3년간 저의 급여 3억 6천만 원이 쏙 빠져 있었다. 그중 1억 2천만 원은 박순복의 성형외과 비용, 초음파도 800만 원, 필러 주입 300만 원 등 8천만 원은 명품 가방과 의류 구매비, 5천만 원은 김민우의 고급 골프 장비와 친구들과의 맥주 모임 비용이었다. 반면 저의 건강검진 비용 50만 원은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하며 거절당했고 이번 맹장 수술비 300만 원은 돈버리기였다. 저는 거래 내역을 PDF 파일로 저장한 뒤 이재호 법률사에게 전송했다. 그런 다음 세븐스타 의료센터에 전화를 걸어 오후 2시에 입원하겠다고 통보했다. 특별실은 병실 내에 개인 욕실과 주방이 구비되어 있으며 24시간 전문 간호사와 의사가 상주하는 곳이다. 저는 이곳에서 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동시에 복수 계획을 세울 것이다. 문밖에서 박순복과 김민우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들은 지원이 잘 통해서 맘 편해라고 말하며 삼겹살 구이 소리를 내고 있었다. 저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바라보았다. 과거에는 가정을 위해 더 많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런 착각을 버렸다. 저는 손가락에 끼워져 있는 은색 반지를 봤다. 이 반지는 결혼식 때 김민우가 준 것으로 당시 그는 평생을 함께할 약속이라고 말했지만 그 약속은 300만 원의 수술비 앞에서 무너졌다. 이 반지는 이제 복수의 상징이 될 것이다. 오후 1시.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부른다고 말하며 외출했다. 박순복은 빨리 와. 삼겹살 식사 기다릴게라고 말했지만 그의 말은 저의 귀를 스쳐 지나갔다. 차를 타고 세븐스타 의료센터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이재호 법률사로부터 문자가 왔다. 이혼계약서 초안 완성됐어. 시간 정해주면 만나서 상세히 이야기하자. 저는 내일 오후 3시에 법률사 사무실에서 봐라고 답장했다. 복수의 첫걸음이 성공적으로 내디뎠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다. 세븐스타 의료센터 특별실은 서울대학병원의 일반 병실과 하늘과 땅 차이였다. 넓은 공간에 온수 욕조가 있는 개인 욕실, 24시간 상주하는 간호사, 그리고 맥기 맞춰 제공되는 영양식까지. 담당 의사인 이수진 박사는 강지원 씨. 당신의 수술은 매우 성공적이었지만 강제로 수액을 중단한 탓에 염증이 살짝 남아있어. 일주일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퇴원하는 것이 좋아요라고 말했다. 저는 그의 말에 따라 치료 계획을 따르며 몸을 회복하는 동시에 복수 계획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이튿날 오후 3시. 이재호 법률사의 사무실에 갔다.
이 법률사는 가족법 전문가로 지난번 친구의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처리한 경력이 있어 믿을 수 있었다. 강지원 씨. 제출해주신 거래 내역과 병원 기록을 확인했어요. 한국민법 제825조에 따르면 배우자는 상호 간의 생활 유지를 위한 의무가 있으며 당신의 의료를 방해한 행위는 명백한 의무 위반입니다. 이재호 법률사는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주며 계속했다. 이혼계약서에 배우자 및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치료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항목을 명시할게요. 현재 공동재산은 약 4억 2천만 원인데 이 중 3억 6천만 원이 당신의 급여로 구성됐으므로 재산 분할 시 당신에게 90% 이상을 배분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저는 그의 말을 들으며 미리 준비한 USB를 꺼냈다. 이 안에 시어머니의 지난 5년간 미용 비용과 쇼핑 내역이 다 들어있어. 초음파도 외에 레이저 치료, 보톡스 주입, 명품 가방 구매 등 총 2억 3천만 원이 넘어요. 이재호 법률사는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며 이 자료는 정신적 손해 배상 청구에 강력한 증거가 될 거예요. 특히 당신이 수술비 300만 원으로 시달릴 때 시어머니가 800만 원을 써서 미용을 한 점은 심리적 충격을 더할 겁니다. 사무실을 나온 뒤 저는 디자이너 친구 이하은에게 연락했다. 하은아, 너에게 부탁할 게 있어?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시각적으로 강력한 비교 그래프를 만들어줘. 문서 시어머니의 미용 비용, 남편의 지출, 그리고 내 의료비와 생활비를 나란히 보여주는 거야? 이하은은 지원아. 이 정도는 쉬워. 내일까지 완성해서 보내줄게라고 답변했다. 이 그래프는 앞으로의 공개적 반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저녁 시간. 특별병실에서 휴대폰을 통해 공동계좌를 확인했다. 박순복이 저의 퇴원을 기념하듯 강남 명품 매장에서 150만 원짜리 가방을 구매했다. 김민우는 친구들과 고급 식당에서 30만 원짜리 저녁을 먹고 있었다. 그들의 무심한 지출을 보며 저는 차갑게 웃었다. 이들에게는 저의 아픔과 건강이 아무것도 아니었다. 밤 10시. 이수진 박사가 병실을 찾아왔다. 강지원 씨, 오늘 시어머니께서 병원에 전화를 걸어 지원이 왜 아직 집에 안 와? 라고 묻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당신의 상태를 아직 약해서 친구 집에서 쉬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감사해요. 박사님, 내일부터는 잠시 집에 돌아갈 거예요라고 말했다. 이제 몸은 어느 정도 회복됐고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복종적인 아내와 며느리로 행동하면서 그들에게서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해야 했다. 집에 돌아가기 전에 저는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료 기록과 의사 증언서를 모두 공증받았다. 이재호 법률사는 이 공증 문서는 법원에서도 우선적으로 인정받아요라고 말했다. 준비는 거의 끝났다. 이제는 그들에게 믿음을 주고 최종적인 수학을 준비할 시간이다. 저는 은색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 돌리며 내일 집에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아직 모른다. 그들이 받아들일 복종은 오직 복수의 전제일 뿐이다. 아침 9시. 세븐스타 의료센터에서 퇴원 후 집으로 향했다. 가방 안에는 이수진 박사가 준 강력한 항생제와 진료 기록 복사본, 그리고 미니 크기의 음성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다. 문을 열자마자 박순복이 거실에서 어제 밤 왜 안 왔어? 친구 집에서 그렇게 재미있었어? 라고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몸이 아직 약해서 늦게까지 잤어요. 오늘부터 열심히 집안일 도와드릴게요라고 부드러운 톤으로 대답하며 그녀의 눈을 피했다. 김민우는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래, 몸도 챙기고라고 표면적인 걱정을 해줬지만 여전히 휴대폰을 떼지 않았다. 집안일을 시작하며 저는 미리 계획했던 대로 증거 수집을 진행했다.
박순복이 이번엔 피부 리프팅을 받고 싶어라고 말하며 성형외과에 전화할 때 저는 주방에서 접시를 닦으며 녹음기를 작동시켰다. 지난번 초음파도보다 비싸지 않잖아. 1,000만 원 정도면 되는 거 아니야? 강지원이 월급 좀만 받으면 되라는 그녀의 말이 선명하게 녹음되었다. 이어서 저는 엄마, 저번 수술 후 아직 복통이 살짝 나는데 건강검진 좀 받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박순복은 즉시 그래 뭐해? 병원에 가면 또 돈 빼앗기잖아. 집에서 쉬면 나아라고 거절했고 이 또한 녹음기에 담겼다. 오후 박순복이 시장에 가는 김에 저는 그녀의 방을 들어갔다. 옷장 위 서랍에서 은행 통장과 부동산 계약서를 찾았다.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저의 급여로 강북에 30평짜리 아파트를 구매했고 소유주는 그녀의 동생 이름이었다. 이는 명백한 공동재산전이 행위였다. 저는 휴대폰으로 계약서와 통장 거래 내역을 모두 촬영한 뒤 원래 자리에 제대로 놓아두었다. 그때 문을 열고 김민우가 들어왔다. 뭐 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에 저는 살짝 놀랐지만 곧 엄마 방에 깨끗이 정리해주려고라고 말하며 옷장을 닫았다. 김민우는 의심 없이 그래. 빨리 해. 그 저녁은 치킨 시켜 먹을 거야 라고 말하며 나갔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혼계약서에 배우자의 공동재산 관리 소홀 및 방관 항목을 추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저녁 시간. 이재호 법률사에게 새로 수집한 증거를 전송했다. 금방 문자가 왔다. 부동산 이전 증거가 매우 중요해요. 한국민법 제764조에 따르면 배우자의 이익을 해치는 재산 처분은 무효일 수 있어요. 이제 정신적 손해 배상 금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해도 충분히 승소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답장으로 그래요. 계속 진행해주세요라고 보냈다. 이하은도 비교 그래프를 보내왔다. 빨간색 막대는 박순복의 미용 쇼핑 지출 연평균 4,600만 원. 파란색은 김민우의 지출 연평균 1,800만 원. 초록색은 저의 의료 생활비 연평균 500만 원로 표시되어 시각적으로 충격적인 차이를 보여줬다. 저는 이 그래프를 USB에 백업했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은색 결혼 반지를 보았다. 이 반지는 이제 그들의 거짓과 탐욕을 증언하는 물건이 되었다. 박순복이 내일 성형외과 예약을 잡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녀의 값진 투자는 곧 저의 복수에 더욱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단지 적절한 시기를 기다릴 뿐이다. 아침 식사 시간. 박순복이 갑자기 지원아. 그 회사 그만둬라고 말했다. 저는 숟가락을 멈추고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왜 그래요? 저는 일을 정말 좋아해요. 좋아해 뭐해? 아내가 밖에서 바쁘다니 남편 얼굴이 안 좋아. 민우도 혼자 있을 때 많잖아. 그녀는 수프를 마시며 당연한 듯이 말했고 김민우는 엄마 말이 맞아. 내가 집에 있으면 편해라고 동조했다. 이는 저의 급여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의도였다. 그럼 저의 월급 없으면 집 안경제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살짝 걱정하는 표정으로 물었다. 박순복은 내가 월급 안 받아도 저번에 사놓은 아파트 렌탈비로 충분해. 너는 그냥 집안일하고 민우를 잘 돌보면 되라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이 대화는 주머니 안에 녹음기로 모두 담겼다. 저는 좋아요. 생각해보겠어요라고 표면적으로 순종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이재호 법률사에게 이 사실을 전송했다. 오후.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부른다고 말하며 외출했다. 세븐스타 의료센터에 들러 이수진 박사에게 진료를 받았고 동시에 그녀에게 시어머니가 최근에 복통을 자주 호소한다는 걸 들었어요. 혹시나 검진 필요 없을까요? 라고 묻었다. 이수진 박사는 간 질환이 의심될 수 있어
특히 장기간 운동 부족과 과식, 스트레스가 쌓이면 위험해. 만약 증상이 지속되면 촬영 검사를 받아야 해라고 말했다. 이 정보는 저의 계획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었다. 이어서 이재호 법률사와 만나 시어머니가 저의 급여로 구매한 아파트를 렌탈하고 있네요. 소유주가 그녀 동생인데 이는 공동재산을 침탈한 행위로 볼 수 있나요? 라고 물었다. 물론이에요. 한국 민법 제830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공동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독점적으로 처분한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도 당신의 급여로 구매했으므로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의 말은 저의 결심을 더욱 굳혔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자 박순복이 내일 강남 성형외과 예약 잡았어. 피부 리프팅 받을 거야 라고 기뻐하며 말했다. 엄마, 그 비용 문서 얼마예요? 라고 묻자 1200만 원이야. 내가 다음 월급 받으면 갚아줄 거잖아라고 당연한 듯이 말했다. 저는 네, 알겠어요 라고 답하며 그녀의 방으로 가서 엄마, 가방 좀 챙겨드릴까요? 라고 말하며 그녀의 핸드백 속에 미니 카메라를 숨겨 넣었다. 이 카메라는 성형외과 결제 과정을 촬영할 것이다. 밤에 잠들기 전 저는 휴대폰으로 이하은이 만든 비교 그래프를 다시 보았다. 박순복의 1200만 원 리프팅 비용을 추가하면 그래프는 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저는 은색 결혼 반지를 손에 쥐고 이제 거의 끝이야 라고 속으로 말했다. 그들은 아직 저를 통제하려고 하지만 그들의 모든 행동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단서가 되고 있다. 다음 단계는 그들의 탐욕을 더욱 부추기고 최종적인 반격을 준비하는 것이다. 아침 10시. 박순복이 성형외과를 갔다. 저는 그녀가 나간 뒤 즉시 휴대폰을 꺼내 미니 카메라의 실시간 영상을 확인했다. 병원 대기실에서 그녀가 1200만 원을 카드로 결제하는 모습. 그리고 이 돈은 내 며느리 월급이니 괜찮아라고 담당 의사에게 웃으며 말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촬영되었다. 저는 이 영상을 즉시 이재호 법률사에게 전송했고 금방 이 영상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예요라는 답변을 받았다. 오후 2시. 박순복이 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갑자기 복부를 누르며 아이고 배가 또 아파라고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앉았다. 엄마, 심해. 병원에 데리고 가볼까요? 라고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아니야. 그냥 잠시나 아플 뿐. 병원 가서 돈 쓰는 거 싫어라고 거절했고 김민우도 엄마 평소에도 그래? 쉬면 나아라고 말하며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았다. 저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수진 박사가 말했던 간 질환 의심이라는 말이 떠올랐다. 이 또한 그들의 자업자득일 뿐이다. 저녁. 박순복이 잠든 뒤 저는 인터넷 뱅킹을 통해 렌탈 아파트의 수입을 확인했다. 매달 50만 원씩 들어오는 렌탈비가 박순복의 개인 계좌에 입금되고 거기서 또 성형외과 비용과 쇼핑 비용으로 지출되고 있었다. 아무도 이 사실을 모르는 줄 알았지만 저는 모든 거래 내역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다. 이는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탈취한 명백한 증거였다. 다음 날 이재호 법률사와 만나 최종 이혼 계약서를 검토했다. 정신적 손해 배상금 1억 원, 공동재산 분할에서 3억 8천만 원을 배분받고 시어머니가 독점한 렌탈 수입 2년분 1200만 원도 청구할 수 있어요. 법률사는 계약서를 앞으로 밀며 말했다. 이제 증거가 충분해요. 언제든지 제출할 준비가 됐어요. 저는 그럼 다음 주 토요일 가족 모임에 제출하겠어요 라고 말했다. 그날은 김민우의 친척들이 모이는 날이어서 가장 효과적인 공개 반격의 시기가 될 것이다. 집에 돌아온 뒤
저는 개인 계좌에 남아있는 자산을 안전한 별도 계좌로 이체했다. 3년간 저축한 개인 금액 5천만 원과 함께 회사에서 주는 성과급 1억 원도 모두 이전했다. 이는 이혼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이자 그들에게 돈이라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 위한 기금이었다. 밤에 김민우가 이번엔 해외여행 갈까? 너 월급 좀 받으면이라고 말할 때 저는 좋아요. 생각해보겠어요 라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들은 아직 저를 돈벌이 기계로 생각하고 있으며 당장 다가올 파멸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저는 손가락에 끼워진 은색 결혼 반지를 살짝 돌리며 다음 주 토요일을 기다렸다. 그날 이들에게 줬던 모든 아픔과 굴욕을 배로 돌려주는 시간이 올 것이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오직 그물을 조이는 것만 남았다. 토요일 오후 3시 가족 모임이 시작되는 시간. 저는 미리 준비한 검은색 가방에 최종 버전의 이혼 계약서 2부, USB, 녹음 파일, 비교 그래프, 거래 내역 포함, 그리고 공증받은 진료 기록을 넣고 집을 나섰다. 김민우는 오늘 친척들 많이 와서 예뻐하게 입어라고 말하며 여전히 저를 가족의 명함으로만 생각했다. 저는 검은색 스커트에 흰색 셔츠를 입고 은색 결혼 반지를 그대로 끼고 있었다. 이 반지는 오늘 마지막으로 이 손가락에 남을 것이다. 친척들의 집인 경기도 부천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여 명의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박순복은 친척들에게 얼굴 좀 봐. 새로 리프팅 받았어. 문서 1200만 원이 들었지만 값진 투자지? 라고 자랑하며 그녀의 얼굴을 만지작거렸다. 한 친척이 어머니, 정말 젊어지셨어요. 그럼 지원 씨 월급 좀 받으셨어요? 라고 묻자 박순복은 그럼 그래. 우리 지원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잖아라고 당연한 듯이 말했다. 김민우는 옆에서 엄마 예뻐요. 돈 값을 한다라고 동조하며 친척들의 찬사를 받고 있었다. 저는 안녕하세요라고 부드럽게 인사하며 식탁에 앉았다. 친척들이 지원이 아직도 열심히 일하시는군 가정도 챙기고 대단해라고 말할 때 저는 그저 미소만 짓고 답변하지 않았다. 이들의 찬사는 저의 아픔과 굴욕을 더하는 것뿐이었다. 저는 가방 속 USB를 확인하며 시간을 기다렸다. 저녁 식사가 진행되던 중 박순복이 갑자기 복부를 꽉 누르며 아이고 배가 심하게 아파라고 고통스러운 소리를 냈다. 그녀는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려 앉았고 친척들이 모두 황연해졌다. 어머니, 어떡해요?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자. 김민우는 엄마, 괜찮아. 살짝 쉬면 나아? 라고 애써 걱정하는 척했지만 손은 떨렸다. 저는 그때 서서 민우야, 빨리 119를 불러. 이 증상이 심해 보여라고 말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뒤 1시간 뒤 진단 결과가 나왔다. 간암 말기. 담당 의사는 간염이 오래된 상태에서 관리하지 않아 진행된 거예요. 초기 발견했더라면 치료 가능했지만 현재는 수술이 어렵고 항암 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수밖에 없어요. 치료 비용은 최소 5억 원 이상 필요할 거예요라고 말했다. 김민우와 친척들은 모두 충격에 빠졌고 박순복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죽을 건가? 라고 울부짖었다. 그때 저는 가방에서 이혼 계약서를 꺼냈다. 민우, 이 계약서에 서명해. 김민우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원. 지금 뭐 하는 거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라고 소리쳤다. 서명하면 즉시 5억 원 치료비를 입금해. 이 계약서는 오직 당신과 나의 이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치료비를 바꾼다는 거야? 저는 계약서를 그에게 내밀었다. 친척들이 지원이 지금 이때 이혼 얘기?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다.
김민우는 계약서를 펼쳐보았고 배우자 및 시어머니의 의도적인 치료 중단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배상 1억 원, 공동재산 분할 시 3억 8천만 원 배분이라는 항목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속임수잖아. 속임수가 아니야. 이는 그대들이 저에게 한 대우를 그대로 돌려준 것일 뿐. 저는 차갑게 말하며 가방에서 USB를 꺼냈다. 이제 진정한 반격이 시작될 것이다. 친척들의 집거실에 준비된 프로젝터를 연결하며 저는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김민우는 지원. 너 이러는 거 뭐야?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는데 문설하며 소리치며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나는 그의 손을 차갑게 밀어냈다. 이 모든 건 증거야. 오늘 이 자리에서 모두 보여줄게. 그럼 여러분이 평가해보세요. 이들이 나에게 한 게 정당한지. 프로젝터 화면이 켜지자 이하은이 만든 비교 그래프가 확대되어 보였다. 빨간색 막대는 박순복의 연간 미용 쇼핑 지출 5,800만 원. 파란색은 김민우의 연간 지출 2,100만 원. 초록색은 나의 연간 의료 생활비 550만 원. 3년간 나는 연봉 1,200만 원을 공동계좌에 입금했어요. 그중 80% 이상이 시어머니의 미용과 남편의 여가 지출에 쓰였고 나의 수술비 300만 원은 돈벌이기라며 강제로 퇴원시켰어요. 나는 화면을 가리키며 차갑게 말했다. 친척들 사이에서 속삭임 소리가 들렸다. 어머, 이렇게 차이가 나. 지원이 수술비 300만 원도 아깝다고? 박순복은 병원 침대에서 기어올라 거짓말. 내가 자료 조작했어. 라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다음으로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박순복이 성형외과에 전화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1,000만 원 리프팅 해줘. 내 며느리 월급 받으면 돼. 이어서 내가 건강검진을 원했을 때 그녀가 병원 가면 돈 빼앗기잖아라 거절하는 목소리. 김민우가 병원이 돈 빨아먹는 곳이라 말하는 목소리가 차례로 흘러나왔다. 이 녹음은 내 방과 주방에서 녹음했어요. 모든 내용이 사실임을 공증받았어요. 다음으로 거래 내역과 부동산 계약서, 사진이 화면에 비쳤다. 시어머니는 내 급여로 강북 아파트를 구매했고 소유주는 그녀 동생이에요. 이는 공동재산을 개인적으로 탈취한 행위며 한국민법 제764조에 따라 무효입니다. 나는 이재호 변호사가 알려준 법조항을 언급하며 매달 50만 원 임대료는 시어머니 개인 통장으로 들어가고 성형 수술비로 쓰여요. 친척들의 시선이 박순복과 김민우에게 꽂혔다. 순복 씨, 이게 사실이야? 민우야, 너도 알고 있었어? 김민우는 얼굴을 붉히며 그건 엄마가 정한 거야라 변명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나는 이혼 서류를 다시 김민우에게 내밀었다. 서명하면 5억 원 치료비 즉시 입금해. 하지만 이 계약서엔 고의적 치료 중단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1억 원과 공동재산 분할 3억 8천만 원 조항이 포함됐어. 서명 안 하면 이 모든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고 치료비 한 푼도 안 낼 거야. 박순복은 서류를 훑어보며 내가 날 죽이려 해? 울부짖었지만 눈에는 돈에 대한 집착이 스쳤다. 김민우가 친척들 시선을 피하며 이게 내 본심이야? 묻자. 나는 은색 결혼 반지를 손가락에서 벗었다. 3년간 난 너희에게 전부 줬어. 돈, 시간, 복종. 하지만 너희는 내 생명을 돈보다 하찮게 봤어. 이젠 내 차례야. 그 순간 박순복이 갑자기 서명해. 날 살려줘. 외쳤다. 김민우는 친척들의 비난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펜을 들었다. 나는 냉정하게 그의 행동을 지켜보며 속으로 이제 진짜 끝이 시작됐다 되뇌었다. 이혼 서류에 서명하는 그의 손이 떨렸지만 이건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다. 김민우의 떨리는 손이 서명을 끝냈을 때
박순복은 눈물을 글썽이며 5억 원 문서 빨리 입금해줘라고 애원했다. 저는 계약서를 접어 가방에 넣고 휴대폰으로 별도 계좌에서 5억 원을 지정된 병원 계좌로 이체했다. 이제 입금 확인해. 치료는 마음껏 받아라. 저는 차갑게 말하며 휴대폰 화면에 이체 완료 알림을 김민우에게 보여줬다. 친척들은 이 모든 과정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의 시선에는 경악, 비난, 그리고 약간의 동정이 뒤섞여 있었지만 아무도 저에게 비난하지 못했다. 결국 모든 증거가 명백했고 저가 한 행동은 이들에게 줬던 대우를 그대로 돌려준 것에 불과했다. 이어서 저는 이혼 계약서를 오늘 저녁까지 법원에 제출할 거예요.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진행되지만 지금 제출한 증거로 보면 저의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질 거예요. 이재호 법률사에게 문자를 보내 계약서 서명 완료. 오늘 저녁에 제출해주세요라고 알렸다. 병원을 나올 때 김민우가 지원, 정말 이렇게 끝내려 해? 라고 뒤에서 불렀지만 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이제 이들과 관련된 모든 건 의미가 없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서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은색 결혼 반지를 창밖으로 던졌다. 작은 반지가 도로 위로 날아가며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에 오래된 묵은 감정을 한 번에 내려놓았다. 이 반지는 과거의 복종과 아픔을 상징했고 이제는 저의 새로운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했다. 이튿날 이재호 법률사와 함께 가족법원에 이혼 신청을 제출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 녹음 파일, 비교 그래프, 거래 내역, 공증받은 진료 기록을 검토한 뒤 2주 뒤에 가족회의를 잡았다. 하지만 김민우와 박순복은 병원과 법원 사이를 오가며 이미 기진맥진했고 어떠한 반론도 제기하지 못했다. 3주 후 법원 판결이 나왔다. 원고 강지원 씨의 주장이 증거로 뒷받침되어 있음. 공동재산 3억 8천만 원을 강지원 씨에게 배분하며 정신적 손해 배상금 1억 원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령함. 이 판결은 저의 예상과 정확히 일치했다. 김민우는 병원비로 5억 원을 써버렸고 추가로 1억 원의 손해 배상금을 내야 했기 때문에 결국 강북 아파트와 현재 살고 있는 집을 모두 매각해야 했다. 저는 판결을 받은 날 세븐스타 의료센터에 다시 갔다. 이수진 박사를 만나 감사합니다. 지난번 진료 기록이 큰 도움이 됐어요라고 말했고 그때 처음으로 이수진 박사의 동료이자 서울대학교 외과 교수인 이수진 박사의 친구 이주진 의사를 만났다. 강지원 씨. 이수진이 이야기한 그 분이군요. 정말 인상적이셨어요라고 이주진 의사가 격식으로 인사했고 저도 부드럽게 답변했다. 이주진 의사는 저의 이야기를 듣고 이런 일이 있었군요. 혹시나 도와드릴 게 있다면 말씀해주세요라고 말했으며 이후로는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 저는 이혼 후 기존의 집을 떠나 강남에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본부 매니저로 발령받았다. 연봉은 1,800만 원으로 늘었고 더 넓은 활동폭을 가지게 됐다. 박순복은 항암 치료를 받고 있었지만 심리적 충격과 돈 문제로 인해 상태가 점차 악화되었다. 친척들은 이제 그들을 피하며 예전처럼 모여주지 않았다. 한 달 뒤, 저는 이주진 의사와 함께 식사를 하며 이번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 있어요.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 컨설팅 센터를 세우고 싶어요라고 이야기했다. 이주진 의사는 그것은 정말 훌륭한 생각이에요. 필요하다면 저도 도와드릴 수 있어요라고 응원했다. 저는 과거의 아픔을 통해 다른 여성들이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도록 돕고 싶었다. 어느 날 저녁, 저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김민우를 봤다. 그는 헝클어진 옷차림으로 지원,
엄마 상태가 안 좋아. 돈 좀 빌려줘. 제발, 라고 무릎을 꿇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수진 박사가 전해준 소식을 떠올렸다. 박순복이 저의 이혼과 재혼 소식을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켰다고. 하지만 저는 아무런 동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돈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와 당신은 아무 관련이 없어요. 저는 차를 열고 타려 할 때, 김민우가 너, 새 남자가 있잖아.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심하게 우리를 다루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저는 차 창문을 내리며 이주진 의사와 함께 찍은 사진을 그에게 보여줬다. 이 사람은 이주진. 서울대 외과 교수예요. 우리가 다음 달에 결혼할 거예요. 김민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차 문을 닫고 시동을 걸었다. 이제 진정한 해방이 왔고 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차가 주차장을 나가는 길에서 김민우의 절규는 뒤로 점차 사라졌다. 저는 후사경으로 그의 비참한 모습을 잠시 보았다가 앞으로 향하는 길에 집중했다. 다음 달 이주진과의 결혼식은 작고 소박하게 준비했다. 초대하는 사람은 가까운 친구들과 이재호 법률사, 이수진 박사뿐이었다. 결혼 반지는 작고 가벼운 금색으로 자유와 존중을 상징하는 디자인이었다. 이주진은 앞으로는 나와 함께 아무 걱정하지 않고 사라져라고 말하며 저를 안았고 그의 품은 과거 어떤 안식처보다도 따뜻했다. 결혼한 뒤 저는 연봉과 법원에서 받은 배상금을 모아 여성권익 지원 컨설팅 센터를 설립했다. 이재호 법률사가 법률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해주고 이주진은 의료 관련 상담을 도와줬다. 센터는 결혼폭력, 재산 침탈, 직장 내 차별을 겪는 여성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과 심리 지원을 제공했다. 첫 번째 고객은 저와 비슷한 상황이었어.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경제적 학대를 받고 질병을 알아도 치료를 거절당한 여성이었다. 저는 자신의 경험과 증거 수집 방법, 법률 절차를 상세히 알려줬고 이재호 법률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성공적으로 처리했다. 그녀가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라고 울며 고마워할 때 저는 복수보다 더 큰 만족감을 느꼈다. 한편 박순복은 저의 재혼 소식을 듣고 심장마비를 일으킨 뒤 항암 치료가 효과 없이 중단됐다. 김민우는 두 채의 집을 매각해도 병원비와 손해배상금이 모자라 빚을 지게 됐다. 결국 그는 회사를 그만두고 대형마트에서 알바를 하며 생계를 꾸렸다. 어느 날 센터 근처 카페에서 김민우를 보았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와 낡은 옷차림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눈에는 지난날의 자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았다. 이는 그가 스스로 선택한 결과일 뿐이다. 3개월 후 박순복이 사망했다. 김민우는 저에게 연락을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다. 그녀의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과거의 아픔은 이미 센터를 통해 다른 여성을 돕는 과정에서 치유되었고 이들과 관련된 어떤 관계도 유지할 필요가 없었다. 오늘 저는 센터에서 새로 들어온 고객에게 상담을 마치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밝은 햇살이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듯 보였다. 이주진이 오늘 저녁 뭐 먹을래? 맛있는 거 사올게라고 문자를 보내왔고 저는 그래. 집에서 함께 요리하자라고 답변했다. 지금의 저는 연봉 1,800만 원의 본부 매니저이자 여성권익 지원 컨설팅 센터의 대표로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 과거에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목숨이 돈보다 중요하다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제 그와 반대의 진리를 깨달았다.
진정으로 소중한 건 돈이 아니라 자신을 존중받고 사랑받으며 다른 사람을 돕는 자유로운 삶이다. 저는 은색 결혼 반지를 버렸지만 대신 여성들에게 희망을 주는 센터의 배지를 가슴에 달고 살고 있다. 이 배지는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지만 더욱 중요하게는 앞으로의 희망을 담고 있다. 이제 저의 이야기는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여정을 이어간다. 저는 앞으로도 이 센터를 통해 많은 여성들에게 힘을 주고 그들이 자신의 삶을 주도할 수 있도록 돕겠다. 문서 이것이 바로 제가 겪은 모든 아픔과 굴욕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승리이자 진정한 역습이었다. 이야기 끝.